이쯤 되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민주당이 요동치고 있다 그럴까요? 지금 지도부에서 한둘씩 물러나는 인물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섞여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들어나갔는데요. 공천학살 예고인가? 아직 모르겠다지만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공천학살인가? 이게 아마도 최근에 이른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지난 체포동의안, 지난 20일이죠. 그날 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발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물러나겠다고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들어보시죠.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직을 내려놓습니다. 자, 한 사람은 사표한다고 냈는데 반려가 됐고요. 한 사람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바로 수리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21일 박광호 원내대표와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죠. 그리고 그날 박광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대표로부터 사의가 반려가 됐어요. 그만두지 마세요가 된 거죠. 반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 그동안 며칠 동안 그만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그만둔다고 발표했죠. 사의 표명, 고심 끝 수용. 결과는 수용입니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다른 길을 갔죠, 지금. 자, 그럼요. 기자들이 이 상황 놓고 궁금한 거예요. 아니, 누구는 반려고 누구는 수용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죠. 사무총장님 사의는 반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사의는 반려하셨는데 송갑수 최고위원 사의는 빨리 수용하게 된 이유가 그 부분은 뭐 인사권자의 판단이니까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권자의 판단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인사권자는 이재명 대표죠.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주죠.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원 교수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결과적으로 박광호 원내대표 비명으로 간주되죠.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 비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만두셨고요. 신명으로 통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한 명이 많은 분들을 떠오실 거예요,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가? 며칠 전에 스스로 뭐 사퇴 이런 거 뭐 당원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비명으로 간주되는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을 사퇴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내몰릴 것이다. 내몰릴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예.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축출 또는 사의 표명, 또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직자들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뭐 통상 뭐 정치권에서 스테이 뭐 그러는데 그렇게 뭐 됐어요. 그렇죠. 예. 남아있는 상황. 물론 뭐 실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설명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설명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예. 저는 이게 송갑수 최고위원 저는 송갑수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위원 누구도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오늘 송갑수 최고위원 처음이에요. 내 탓이다. 내 처음 탓이다 나왔다, 얘기한 사람은 지금.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망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처신입니다. 오.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 축출 과정도 강성 당원들의 어떤 그 경로
또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모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만류했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 문제로 당의 운명도 이게 중대한 국면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노하고 경노하는 당원들, 강성 지지층을 좀 다독이면서 예. 당이 분열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 어찌 보면 수습하고 이 분열을 최소화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단식 중이시지만 예. 기본적으로 뭐 메시지도 내고 표결 뭐 부결 호소문도 채택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 추석도 입장도 내놓고 예, 입장까지 다 다 나왔어요. 역할 하시잖아요. 예, 예. 당의 분열이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짐짓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예. 이후에 당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 좀 지금의 이 분열상이 더 오히려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는 그러니까 책임론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총장 이하 등등등도 사퇴하겠다. 근데 그중에서 누구는 그대로 사퇴하고 누구는 반려가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주류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전체 가결에 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의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해 나가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해 나가게 될 그동안 이제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결 투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그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 그것이 뭐 제가 지금 미리 뭐 제명이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가결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치, 뭐 절차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뜻을 익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럼 지금. 아니 2023년 9월 달 현재 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하면 대숙청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숙청 분위기다. 예. 배신자들을 찾아내서 응징해야 이 당이 정화된다고 믿는 주류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제 송갑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표소에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가부를 찍었는지를 증명해야 살아남는다 했잖아요. 본인은 그걸 거부한다 그랬죠. 거부한 왜? 어모 의원, 어기구 의원은 기표소에서 찍었잖아요. 예. 밝혔어요. 자기 스스로. 명패와 자기가 붙지은 걸 자랑사라 올림으로써 살아남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고 나머지는 다 정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 이 광풍에 일진 광풍을 부르는 거다. 이게 성공할지는 것은 나중에 문제인데 이것은 뭐가 위배되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저도 18대 19대 때 예. 국회의원 선서를 했어요. 헌법을 준수하고 예. 무엇보다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엄숙히 일하겠다는 선서를 해요. 또 우리 헌법은 보세요. 헌법 정신이라는 게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고 돼 양심에 따라. 예. 예. 국회법은 아예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예.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예. 국회법 규정이 돼 있어요. 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부결 이야기를 가까워 파결 이야기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 수석 최고위원이 주재하면서 지금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배신자를 색출하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총선을 포기하든지 예. 나중에 똘똘 뭉쳐서 우리 아주 옹골찬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중에 대선을 한번 치르겠다든지 이런 생각 아니면 불가능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자꾸 조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조치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당권을 갖고 있는 한 예. 당의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겠죠. 오. 하지만 그것이 아주 강성 당원들의 환호를 받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중도파 내지는 제대로 생각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향후에 네. 지금 당장에 사실은 누가 가결표를 던진지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데 찾아내겠죠. 향후에 그렇게 의심되는 의원에 대해서 향후에 총선쯤에 공천 탈락, 공천 학살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겁니까? 그럼? 염두에 두고 있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 불과 숙청 공천 학살일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약간 뒤숭숭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천과 연관지어서 혹시 그거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 탄원서 얘기해서 최근에 지난 주말서부터 금요일서부터 탄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제출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2시까지 국회의원들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저희가 2시까지 마감하고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한 탄원서 이 작성과 모으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의원들 상대로.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이재명 대표를 빼면은 167명이거든요. 전원 탄원서를 받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목표였거든요. 우선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탄원서 내셨습니까? 네, 냈습니다. 일단 그거 내셨다고. 그런데요. 방금 전에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 민주당 의원 전원 상대로 탄원서 제출이 얼마나 보였는지. 167명 가운데 161명이 작성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명이 빠진 겁니다. 이분들은 탄원서를 안 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 말대로 이분 명단이 곧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실질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발표하게 되면 조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자 폭탄, 엄청난 비난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조치, 그러니까 당론을 지키지 않았고 거기에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당 행위자로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의 조치는 두 가지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로로서의 징계의 목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던 징계, 서류를 필두로 한 징계 절차는 애초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도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당에서 있겠지만 무슨 공식적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윤리를 회부하든가 이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거나 윤리위에 뭐 넘긴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말 안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것도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름이 공개가 되고 나면 많은 당원들도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아마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평가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혹시 아까 공천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컷오프를 한다거나 이 사람을 배제한 채 다른 사람들 전략 공천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해졌을 때는 엄청난 반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그나마 전략공관위원회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청선과 관련돼 있는 것은 경선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공개되고 나면은 그 상대 후보는 이것을 아마 전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적절하게 평가가 나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치는 결국에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이렇게 추가로 좀 제가 답변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탄원서를 안 낸 6분 포함 그리고 가결한 걸로 아주 강하게 의심을 받고 계신 의원들 한 30명 가까이,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향후에 민주당 후보로서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예. 서운한 감정은 사실 있습니다. 서운하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명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현장에서 연결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 우리가 의원총회를 2번, 3번, 많게는 진짜 한 대여섯 번까지 예, 자주 이 했어요. 의견을 전달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나는 가결표를 던져야겠다. 내 양심을 숨길 수가 오.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25명 가량은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서운한 게 있죠. 예.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서운함을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그래도 이제 순화시켜서 서운하다 정도인데 다른 분께서는 단순히 서운하다는 표현이 아닌 걸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공천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얘기하신 분들이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은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 뭐 3선이신 분이 있고 4선이신 분이 있고요. 김민석 의원은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지 않나요? 당직이 있는데 다시 이제 원내대표를 또 도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내일 의원들 앞에서 뭔가 의견을 발표하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4명 모두요. 이른바 이제 친명으로 다 간주가 됩니다. 친명. 통상 이제 비명도 섞이고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은 그랬는데 여기 다 친명이에요. 지금 일단 4명이.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훌륭한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4분 들어가셨는데 다 친명계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혹시 새 지도부 선출되고 나서 전국이 나아질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출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혁신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4명의 원내대표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일 이 원내대표 경쟁 뭐 정견 발표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누가 더 이재명 대표를 굳건히 지키는가 이 경쟁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당원 위반이에요. 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조에 당헌. 예. 그 당규도 아니고 당헌. 민주당의 헌법이라는 가장 얘기인데 큰 규정이죠. 그렇죠. 그럼? 예. 80조에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그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외는 뭐냐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내일 그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예. 영장을 기각시키게 되면 예. 구속을 안 당하게 되면 그럼 모르겠는데 법원이 영장을 인용을 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범죄의 혐의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른바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정부패 혐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부패 혐의가 뭐냐? 뇌물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예. 이런 거를 부정부패 혐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게 뭡니까? 뇌물죄잖아요. 예. 그러면 뇌물죄로 기소돼 가지고 더군다나 법원에 의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뇌물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인정된 사람을 당대표로 계속 지키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당원 바꿔야죠. 이런 조항 빼고 예. 아예 우리 민주당은 아예 모르겠고 뭐 범죄자가 대통령 당대표가 되든 뭐 기소가 된 사람이 되든 예. 뭐 감옥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뭐 그 다들 그 원하면 그러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당원부터 고치고 정청래 최고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당원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원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막 이렇게 비판해 주는데 정기남 교수님께는 일단 아까 화면 4명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다 친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혹시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인계를 받는 게 원내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구속이 돼 수감이 되면 밖에서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는 건 원내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 친명만 나온 겁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비명계에서도 원내대표 선거에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 136명이라고 하는 부결파, 예. 이른바 가결파, 부결파를 이렇게 규정짓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도부가. 이 136명이 어쨌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명 입장에서 출마해봐야 나와봐야 욕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나와봐야 뭐 이재명 대표 지키자 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애매해진다.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 벌써 보십시오. 이 정청래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의 말씀을 보세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뭐 가결파 간별사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다 해당 행위고 최근에 배신자 뭐 색출하겠다. 예. 이게 보니까 거의 완장을 쳤어요. 완장을. 그런데요. 정말 최고위원 강성 당원이면 모르겠어요. 예. 최고위원이잖아요. 당의 어떻게 보면 진로 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당의 분열을 통합으로 끌고 갈 것을 고민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고 예. 최고위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아니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대로 한다면 예. 수석 최고위원 말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 지키기 선언해라. 예. 원내대표 후보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충성서약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입니다. 예. 어차피 이 당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예. 원내대표 선거의 대표 공약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 역할은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몰아가고 지금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당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역할은 예. 정말 실망스럽고요. 저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당이 끌려다니면 지도부도 망하고 당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조금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근의 모습, 역할에 대해서 조정기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뭐 말씀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표정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혁재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 당헌 위반이라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타한 내용들 다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혼자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정적제 고용 표적 수사라고 저희는 이미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 검찰 독재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거나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란음모로 사형을 받았을 때는 군사정부였었습니다. 군사정권에서는 당연히 힘으로써 이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했고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이 가장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의 직업이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범죄 혐의를 없는 것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단순히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민주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이제는 전면전이다라는 입장에서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뭐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추가 질문 제가 하나 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곧 민주당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인하고 0.74%밖에 차이 안 났던 완벽한 적수인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이재명 구속만 하루 종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지냈는데도 아직도 기승전 이재명이라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패널 분들 얘기 들을 때 생각이 많이 다르죠. 이번에 신성범 전 의원께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정청래 최고는 완장 찬 사람. 완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탄원서 안 낸 사람 명단 다 나와.
안 낸 사람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공개하겠다고 공개하잖아요. 공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낸 사람은 끝장내겠다는 지금 거고. 두 후보가 번째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아직 이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아직 공개 안 됐나 원내 봅니다. 대표는 확실하게 지키기 선언해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간 사이에 완전 완장차고 자기가 왕초노를 하는 건데 지금 통할 수 있냐 말이야. 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목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됐죠? 자, 자기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의사를 천명하고 다 찬성해달라 그러고 당당하게 판사 앞에 나가서 영장 신청 받고 영장 기각되면 본인의 사업 리스크 들고 당도 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텐데 본인도 그렇게 들었다 그러잖아요. 정면 돌파라는 이야기 들었다. 근데 나는 안 되겠다. 왜? 불안하니까. 겁이 나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단식했던 거 아닙니까? 단식하고 나서는 지금 병상에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 당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왜? 박광원 원내대표 사표 문제라든지 송갑석 최고위원 문제 이게 다 조정식 사무소. 이게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아니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의 문제점을 민주당 전체의 문제, 심지어 나가서 민주당 당원들의 문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럼 40명 정도는 그나마 지금 정신 차리고 안 되겠다. 당과 절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나서니 싸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이 얘기하다가 막 목소리들이 커지셨어요. 약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요 주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에너지를 여기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 아껴 두시고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요. 물론 이건 가정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됐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옥중 당대표 역할, 옥중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며칠 됐습니다. 오늘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수세요라 제명아 그냥.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옥중 출마, 옥중 결재를 해야 한다는 유시민 씨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을 대변해 준 것입니까? 유시민 유튜브 볼 시간에 본회의도 열지 않고 민생 법안과 대법원장 지명을 나 몰라라 팽개친 민주당에게 일 좀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미리부터 영장이 발부돼도 나는 그 대표직 안 물러나고 옥중공천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옥중공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여기가 무슨 신흥 종교 집단도 아니고 공당이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갈 길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폭망하는 거죠. 폭삭 망할 겁니다. 그냥 반응이 좀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 반응이 나왔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요 얘기 이제 방송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목중 출마도 가능하고요 등등등 이 얘기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밑에 보세요. 밑에 이게 좀 분홍 색깔 비슷한 걸로 네모가 길게 쳐 있죠. 여기 보면 영어로 숫자 이재명 왜 누구누구 좋아합니다. 사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합니다를 누른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좋다고. 그럼 이거는 누가 좋아요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난 저 생각 저 말에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전용기 의원? 네. 그러면 유시민 사장이 말한 옥중 공천, 옥중 출마 등등등 이런 거에 이재명 대표가 같은 생각이다 이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옥중 공천, 옥중 출마 이런 거에 동조하기보다는 이미 전쟁 수준이라는 것을 이미 민주진영에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다 지금.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잡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민주당 인사들 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범죄 혐의 씌워가지고 다
도륙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싸움 하는 거를 우리 민주진영에서 좀 제대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시민 씨가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한 것이지 옥중 출마나 뭐 옥중 공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하겠다, 뭐 동감이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범 전원님은 저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좋아요라는 저 표시를. 그러니까 병원의 병상에서 링거 맞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당내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유시민 씨의 전호를 그러니까 최소한 누군가는 보고를 했거나 본인이 직접 바꿔나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게 옥중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뭐 감옥 안에서 결재를 하고 직인을 뭐 또 다른 사람이 찍겠지만 그 나온 공천장을 갖고 민주당 후보들이 총선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줄 세우기에 급하다.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분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다. 왜? 유시민 씨 하는 말 보세요. 기싸움이다. 이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기싸움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동일시 완전히 똑같은 한 몸체로 보는 거예요. 한 몸체입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분과 한 몸체가 되는 게 정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주류들은 믿고 싶고 하고 계속 자기 어떻게 암시를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게 깨질 구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총선에서 차라리 이렇게 결연한 몇십 명 살아남아서 대선을 도모해보았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발상은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뭔가 아무튼 전용기 의원이 지금 전쟁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뭐 저런 걸 다 의견을 모아서 뭔가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뿐이다. 아니다. 이거 뭔가 있다. 지금 저렇게 뭐 약간 분석들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부터는 내일 상황을 좀 짚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내일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출석하기로 확정을 방금 방침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뒤따르는 지도부의 뭐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좀 연기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하고요. 내일 10시 전에 법원에 가겠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발표가 좀 나왔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영장 실질 심사의 쟁점.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거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이게 결정적으로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1,300쪽 의견서를 제출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뭐 추가 준비까지 뭐 하겠죠. 뭐 브리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구속 부당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호소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증거인멸 여부가 구속 판단의 핵심입니까? 내일요?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 핵심은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이 일단 기본은 그거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백현동 쌍방울 거기에다 위증 교사가 내용도 많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뭐 그 뇌물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까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인정이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때 이러이러한 변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아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제대로 된 변명을 지난번 검찰 조사 때 뭐 1차 때나 2차 때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 그런데 뭐 입장문 냈다라고 하지만 그건 추상적인 입장문이었고 예. 그런데 내일은 입장문 없이 직접 그 영장실질심사 가가지고 판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사실은 워낙 범죄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자인하지 않고 그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증거인멸은 그 자체로서 추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 진술이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왔다 지금요? 갔다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위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예.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지사일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이고 예. 그다음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증교사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도 위증교사했던 사람이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안 하겠는가? 증거인멸을 안 하겠는가? 다 할 거지. 그런 논리를 전개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논리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미 패를 갖다 보여준 거예요. 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예. 뭐 PPT를 뭐 몇백 장을 한다고 한들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가 내일 그 영장과 관련된 그 의사 결정에 판사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상 저렇게 영장 관련 심사를 할 때요. 네네. 검찰 쪽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일단 내용을 적잖아요. 그 네네. 판사가 보는데 저 현장에 내일 심사 현장에 갔을 때 검찰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너무너무 자세해요. 거의 150페이지 가까이 142페이지, 정확하게는 142페이지인데 이거에 더해가지고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뭐 1000몇백 페이지가 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1000몇백 페이지라고 한 게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강하는 뒷받침하는 그렇죠. 내용들. 풍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영장 이 쪽수가 142페이지. 그리고 검찰 쪽에서 내는 게 뭐 1000페이지가 넘다 그러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뭐 최소 수백 페이지. 그 판사는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져보고 아무래도 내일 중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봅니다. 지금요. 새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다른 인물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발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꽤 된 겁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자, 방금 확인하신 영상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은 2018년에 나왔던 발언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MB 구속이요 올렸던 이재명 SNS에 이제 올렸던 글인데요. 구속돼야 할 이유 이거에 관해서 실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역시 여기서 증거인멸 우려를 꺼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비슷하네요. 지금 2017년, 18년 당시인데. 정기랑 교수님, 그럼 당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일단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현실이다. 저 얘기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뭐 이적이라고 그러나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의 발언이다. 과거의 발언이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 수사에 의해서 이른바 야당 탄압, 또 정치 탄압, 정적 제거라는 걸 주장하면서 지금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말대로 한다면 구속 수사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에요.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한다. 그리고 그럼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이다. 이 전개였거든요, 논리가. 그런 전개로만 본다면 예. 아니 전직 대통령도 구속하는 마당에 야당 대표를 구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검찰과 법원의 논리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맞다는 게 아니라 예. 이것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예. 그리고 임하는 자세는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이것이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기각이 되든 뭐 또 가결이 되든 예. 영장이 인용이 되든 예. 이재명의 문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와 당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당이 빠른 시간 안에 당의 예. 내용과 갈등을 수습하고 어떤 뭔가 좀 새로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라도 당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고민해야지 과거 발언을 가지고 뭐 지금은 정치 탄압이란 논리만으로 예.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게 또 야당 대표와 당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심판의 역할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이것 또한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가 워낙 관심을 받다 보니까 2017년, 2018년에 보인했던 발언 글까지 지금 회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이런 걸 아마도 알고 있겠죠. 내일 아마 판사가 뭔가를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분은 이걸 뭐라 그럴까요? 또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실수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뭐 그 얘기와 이거에 대한 또 여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구의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삼류 막장 소설입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서울대 법대 구의학교 뭐 동기가 한동훈 장관의 동기가 영장심사 판사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후배였다 그럽니다. 1년 후배. 학번이 달라요. 나이는 같은데. 틀린 거죠. 그래갖고 또 법무부에서 이걸 반박을 하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가짜 뉴스다. 법무부 이거 조치한다. 틀렸어요. 이른바 팩트가 또 틀린 겁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팩트가 틀린 적이 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전용기 의원. 이거 뭔가 김의겸 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는 판사에게 조금 압박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서 예. 조금 취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팩트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다 보니 이렇게 예. 취재를 해서 뭐 보통 기자 시절에는 회사 이름으로 나가니까 모든 팩트 체크를 2번, 3번 거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효구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다 보니 빠르게 캐치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가 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뢰도가 하락될 사실 수밖에 주장이 없는. 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주장이 다 뒤틀려 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깝다라고 보는 관점은 어느 예.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서울대 법대고 뭐 동기가 아니고 후배고 그다음에 뭐 연수원에서는 뭐 2기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하고 그 있습니다. 법대가 숫자가 몇 명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뭐 인원 수백 명이 되는 일 텐데 전공인데. 이런 측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신 변호사. 네네. 분명히 김의겸 의원이 저런 브리핑을 하고 저런 내용을 발언을 한 거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무슨 의도를 처음에 가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판사가 말을 듣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판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예.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 아유 높네 출세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공부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판사들은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가? 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하고 사실은 동기가 있어요. 재수해가지고 나이도 같고 똑같이 재수해서 서울대 법대 93학번 동기가 민주당에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냐면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김의겸 의원은 내일 굉장히 절체절명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반드시 기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박주민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가 법사위잖아요. 법원 관장하고 있다고요? 그럼 박주민 의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박주민 의원 당신이 유창훈 부장한테 이야기해서 내일 기각시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박주민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김의겸 의원은 기각 확률이 70%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말을 바꿨지만 70%라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0이 빠져야 돼요. 기각 확률이 7%도 안 7%요? 7%도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김의겸 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유창훈 부장을 저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내일 영장이 기각이 되면 유창훈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기각한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려고 미리 이렇게 딱 깔아놓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말은 70%라고 해도 걱정이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7%도 안 된다라고 김의겸이 생각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성보 의원님. 저는 이 김의겸을 좀 아는 편인데 법조 기자할 때는 아주 그 똑똑했는데 이제 뭘까 이게 총기가 많이 흐려지다는 느낌을 받고 총기요? 사실은 또 이게 왜 저렇게 되냐면 사고 방식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변하면서 시사 선택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에 빠지는 거잖아요.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했을 거야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선택했을 거다. 누군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그때 선택을 한 거다.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구석이 있다 치더라도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다.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이유. 상대는 악마여야 되는 악마. 그러면은 청담동 술집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의겸 의원의 보기에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정기랑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한자 1분 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김의겸 이거는 의원이 도대체.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영장 기각률까지 예상하는 거. 70%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지. 저는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요. 좀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본인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팩트가 틀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취재에 구멍이 있었어요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 저는 별로 근데 취재의 구멍이긴 한데 그 팩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팩트 같기도 하네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팩트가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다 지금. 그럼요.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잘못 그러나 보였잖아요, 이거. 오히려 그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법조인도 계십니다만 저는 영장 전담 판사에게 긍정적 영향은 1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뭡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1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발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만에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오면 김의겸 의원은 또 남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동의를 구해 나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저런 모습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김의겸 의원께서 이 방송 혹시 보신지 모르지만 네 분 반응이 다 안 좋네요. 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자 내일 기다려봐야 됩니다. 내일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일이 있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좀 주제를 좀 바꿔보죠.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가 조국 전 장관, 요즘은 조국 작가로 통하죠. 출마 고민 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4월인가요? 출마 관련 질문을 북콘서트에서 받았을 때는 뭐 약간 그런 거 아니다는 쪽의 취지로 답변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용 좀 그때 영상과 최근에 어떤 입장을 낸 거 두 가지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출마 논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변호사? 네네.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왜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도 재판 얘기를 꺼냈잖아요. 본인이 네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등 말이 곤란하던데 지금 바뀐 건 없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또박또박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은 1심하고 틀리거든요. 1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1심은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그 증인이나 할 게 많은데 항소심은 1심에서 어느 정도 다 정돈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는 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빨리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실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정 구속만 면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형 2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관대한 그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출마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하다못해 집행유예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신을 저런 데다 쓸 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초점을 둘 때 지금 다른 곳에다 지금 초점 두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될 부분은 뭐 내년에 출마하고 뭐 명예를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본인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재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 가석방으로 석방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 항소심 판사가 그 법정 구속을 해도 그렇게 마음의 부담도 없을 것 같은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다시 나온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1심 때에는 그래도 이제 항소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으니까 법정 구속 안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이 이거는 구속사이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신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기 의원. 네. 뭐 총선 고민 중이라고요. 근데 정치권에 계신 분이 고민이라는 거는 한단 소리로 통상 들리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서면은 민주당에서 공천 가능성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은 전망합니다. 무소속입니까, 그럼? 아마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무소속 출마를 나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전주 울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남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도권에서도 필요하면 출마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뭐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냐 마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큽니다. 사실 민주당도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 자체가 큰 부담 아닙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도가 어떻든 분명히 안 좋게 비춰질 거고 언론에서도 좀 강력하게 다룰 거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실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나를 보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죠, 이게. 그렇죠. 앉히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런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기에는 조금의 부담감은 있다. 왜냐하면 총선 전체가 조국 총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뭐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총선 전략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요, 이른바 조국 테마주라고 알려진 어떤 주식 종목이요, 상한가입니다, 저거. 아침부터 쭉 오르더니 상한가로 쭉 그냥 끝났어요, 장이요. 무슨 회사의 전 감사가
무슨 뭐 본문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전 감사예요. 그것도 청 감사도 아니고. 근데 상한가입니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정기란 교수님, 만약에 가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한다면 이 여야에 미칠 파장 딱딱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여야에 미칠 파장, 여야까지. 여야에 각각 어떻게 충격을 주는 건가? 이게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예. 저는 총선 앞으로 한 발 더 있게 한 행보인 것은 분명히 보인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예.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종론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총선을 치러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구도와 어떤 쟁점이 조국 대 반조국 논란으로 좀 약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달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소속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는 거야 본인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타부터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 출마라고 한다면 예. 민주당에게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로 치러져야 되는데 아. 쟁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나쁠 거 없다. 나쁠 거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만약에 구속이든 뭐 기각이든 예.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 친명 지도부의 비명이 예. 대한 야권의 분열상이 그대로 노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조국도 또 하나의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개인의 명예, 개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이 예. 총선 출마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조국 장관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선거 출마가 명예 회복이냐? 약간 이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기다려봐야 되는데 고민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 중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고 싶은 중으로 읽히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오늘 전현직 대통령들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모습이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장 방문 모습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예, 고생하셨어요. 이거 호박잎이죠? 이거? 요거 타면 되니까. 예.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도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신성범 의원님, 뭐 장도 볼 겸 왔다 이걸로 설명이 됐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등 전직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게 되면 이걸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너무 크니까 좀 좁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출마설이 계속 있거든요. 혹시 이제 TK나 대구 쪽 출마하면 그거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일까요? 최소한의 좀 좁혀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른편에 서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등은 띄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른바 흔히 정치부 기자들이 좋아하는 대로 TK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서문시장, 통상 서문시장, 구미, 안동, 포항 이런 데 넓게 봐야 되는데 왜 달성군 현풍시장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달성군 육아읍에 있고 현풍시장이 그 달성군 소속이에요. 뭐 차로 한 5분이면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석 장도 보러 갈 거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갔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떠올려야 할 인물은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유영하 변호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붙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유영하, 추경호가 핵심 워드예요. 핵심 말이. 그렇게 또 읽으셨군요. 내용을. 지금 뭐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는 모습이 또 잡혀 있어서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또 화면에. 자, 이번에는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늘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도 목사입니다.
네, 큰 갈치가 맛있습니다. 아, 네. 수산업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농산 수산물로 후적의 파스타를. 이거는 남은 행성이 굉장히 야들야들하네. 네. 와, 한번 오신 것 같아. 그 아이가 한 번에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과 관련된 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추석 관련 행사에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습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전직 대통령도 한 명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추석 관련 행사는 아니고요. 어제 SNS상에 글을 자주 올리죠.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어제는 뭔가를 알리는 거예요. 평산 책방이 공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면서 뭔가 글도 올리고 뭔가 소개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요. 당의 이른바 강성지지층들 반응이 안 좋아요. 존영기 의원. 네. 그러니까 강성지지층의 입장은 당이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난리가 났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한가하신 겁니까? 라는 강성지지층의 반응이 나오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입장들이 막 글도 올리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한가하냐라는 비판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평산마을에 가보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시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불어서 지금 상황에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전쟁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그 공익사업 홍보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느냐 하는 비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 정치 수사가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활동들을 병행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까지 느끼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안 하느냐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심한 비토까지 섞어서 하는 모습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앞에서도 저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질타한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문병을 가서 단식 중단 요청하라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를 보이시는 분이 그런 비난에 막 이 고함을 지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메시지를 안 내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메시지를 내면 또 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면 그거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차라리 뭐 평상책방이 뭐 공익재단 이거 아예 그냥 이런 걸 안 올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논란 속에 괜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끼어 들어오신 것 아닌가, 그리고 끼워 넣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이런 가운데요, 아까 말씀 제가 한 강성지지층, 뭐 개딸 뭐 이렇게 표현돼요, 흔히들. 그 지지층이 최근에 이게 뭐가 있으면 이게 포스터 같은 거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람 사진을 찍고 무슨 명단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수박 명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험한 표현인데 사실은.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거 무슨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개딸로 얘기되는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으로 규정하고. 그러면 이른바 그렇게 규정이 되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흔히 나오는 척결 대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척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고 누구와 함께 이 반윤석열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는 다 것인지 척결되는 겁니까? 다 그냥?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왜 그런 정서가 만들어지느냐? 예. 저는 두 가지 정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주요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이나 또 이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내재돼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결정적인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런 과정을 겪어오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아까운 그 표차로
결국은 낙선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역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줘야 하는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전 정권 공격에는 발끈하면서도 왜 우리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인식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식 이게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인식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제가 옆에 끼어들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주류 논쟁, 민주당의 역사 논쟁으로 이을 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텀입자, 침입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류는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이 흐름이 사실은 주류인 거지. 예.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보면 TK에서 불쑥 나서 운동권에 언저리했다가 인권을 이런 흐름을 본다면 지금 큰 흐름에는 아니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의 주류가 돼서 강성 지지자에 얹혀 있지만 언제나 주류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를 지켜온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아니라고 메인스트림이 아니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무슨 역사 논쟁인가요? 아무튼 약간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매일 뭐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자,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형 얘기가 정치권에 오늘 꽤 많이 회자가 됐어요. 사형.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 사형 판결 받은 사형수들이 이감이 됐대요. 대구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는데 서울구치소가 사형 집행 시설이 있다고 그러죠. 유영철 연쇄살인범이죠. 정영구 이런 다 살인범들이 이감이 됐는데 이미 서울구치소에는 뭐 강호순 등등등 이미 이런 사형범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곳으로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모여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뭔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또 뭘 한마디 입장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요. 자,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직무유기하는지 내가 이번에 지켜보겠다. 다른 법무부 장관들 이거 안 했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조혁진 변호사. 네네. 이거 연쇄살인범을 한마디로 말하면 싹 다 한 곳으로 서울구치소에 거기 뭐 시설이 있다면서요. 집행시설이. 근데 일로 모아놨는데 이거 글쎄요. 집행을 하겠다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의미입니까? 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긴장하라는 말을 안 했어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는 순간 사형수들은 아주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이 갑자기 나를 왜 옮겼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형장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데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DJ 때부터 집행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다 뭐 먼지가 쌓여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제일 상태가 좋은 곳이 서울구치소일 건데 우리나라 법상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대통령 명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그렇죠. 군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명령은 언제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DJ 때부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모든 법무부 장관들이 직무유기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은 언제든지 사형 집행한다 명령하면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건데 그 집행은 언제 집행이 되느냐? 형사소송법에 한동훈 장관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닷새 이내에 사형이 집행이 되어야 해요. 하면 그 5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에 뭐 강호순 누구누구 이렇게 쭉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입만 바라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이야기를 딱 장관이 명령을 하면
닷새 이내로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아마 지금 바짝 긴장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그 시설을 또 다시 점검하고 또 혹시 그런 걸로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점검했다고 했어요. 아 그때 아 예. 그랬군요. 이미 전국에 있는 그 시설을 좀 점검하자. 네, 한 달쯤 됐나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집행 저기 점검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순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 오랫동안 집행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분위기를 잡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왜 지시를 안 했습니까? 자기 손에 그 피 묻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 것이며 내 지시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 판사들이요. 예. 사형 선고 내리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본인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집행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명령이 게재돼도 그래도 그 판사가 평생 살면서 사형 선고를 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이 그 명령하는 거 그다음에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허가 없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그 만약에 사형 집행을 안 할 거면 법을 싹 개정을 하든지 법이 남아 있으면 아주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형제에서 약간 애매한 상태지만 뭐 사형 폐지구로 사실상 간주되고 있죠. 이건 정치적으로 꽤 토론이 있을 겁니다.